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8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제8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20대의 경제활동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5.7%로 계속 상승하고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년 수당과 같은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수차 강조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혁신 성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런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와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도 제가 청와대에서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도 올해는 동결하는 게 일자리를 오히려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목 최저임금을 동결하기 힘들면 실질 최저임금이라도 동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 대화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빅딜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포기, 또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빅딜에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실 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17년 동안 일한 60대 청소 노동자가 종일 일을 하고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로 추정되는 이 노동자는 장애인권센터가 긴급 구조 조치를 했고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전혀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장애인 노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 정책위에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100일 동안 성폭력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집중신고센터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성가족부에게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폭력만 신고 접수를 받고 다른 국민들의 성폭력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게 민간은 고용노동부에, 또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공무원들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행자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판입니다. 여가부 존재 이유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이 센터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용한 이후에 백악관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 공화민주 가리지 않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구체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 또 굳건한 한미동맹, 또 최대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세 원칙이 흔들림 없이 한미 양국 모두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지난 7일 여야 대표 만난 자리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이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저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날 점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한 사람 건너 앉아 있었고 저는 문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은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와 9.19 공동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다. 그 후에 북핵은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핵화 목표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핵동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답변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9.19 공동성명을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중대한 실언이라고 보고 그거를 야당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원탁 자리에 우리 대변인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청와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듣지 못했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실장 3인 정무수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증언해 주기를 요구하고 청와대가 녹음을 해서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말씀. 오늘 미투 관련해서 간단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관련해서 박수현 후보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드라마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렴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논란으로 치더라도 박수현 후보는 자기 애인을 비례의원 만들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공천한 게 아니라 사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 후보에게 정중히 권합니다. 사랑과 전쟁 1부, 2부 계속 연속극 찍지 마시고 빨리 후보 사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그 여성 성추행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100%
다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인정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는 민병두 의원 이 사건을 계기로 운동과 더 굳건히 연대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한층 더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철회를 하는 것은 말로는 미투 운동과 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미투 운동과 연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 그리고 인권 수준을 더 높이는 데 앞장을 선다면 민병두 의원 사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고발자에 대한 비난이 2차 가해라면 여성의 고용을 꺼리고 사회생활에서 왕따시키는 건 3차 가해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여자와 말하지 마라, 회식, 술자리 등등 여자는 무조건 배제시켜라, 각종 모임 때도 될 수 있으면 여자는 빼라, 여자 사람과 대화는 예 아니오라고만 말해라, 업무 지시할 일 있으면 카톡으로만 해라, 무엇보다도 여직원은 가급적 뽑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들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자리 등을 없애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아예 사회생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미투 고발에 대한 3차 가해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성 배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아울러 여성을 배제시켜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남녀 간의 불신과 거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 사회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권은희 최고위원님 말씀.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사장 재직 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을 단독 조사하며 금융권 채용 비리 등을 징수 지휘하는 금융감독의 수장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장의 채용 비리 건을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상설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2월 6일 여당인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이 발의한 특검 등의 해결 방법을 아예 고려치 않고 정치적인 공세로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가 법제사법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도 의혹의 당사자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감독조사기관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이 금융감독원장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이며 이율배반적 행태입니다. 또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가 과연 철저한 조사를 위한 요구였는지 정치적 공세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채용비리 의혹은 현대판 음서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대란의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입니다. 즉각 금융감독원장을 사퇴시키고 금융감독원이 아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정운천 최고위원님 말씀. 예. 이미 알다시피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서명했습니다. 이게 발효되는 날이
3월 23일이니까 앞으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만약 이게 23일 날 발효되면 한국 철강의 미국 수출을 지켰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국내 생산 손실이 7조 2,300억 원에 달하고 14,4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안보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바로 하고 그렇게 서명하고 나서 나프타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하루 뒤에 전통 우방 동맹국인 호주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외로 인정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유일하게 개별국가 차원에서 상해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대 대미 무기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도 한국 평택에 있습니다. 따라서 23일 이내에 꼭 이러한 관세를 예외를 꼭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를 위해서 고작 한다는 게 기약도 없는 WTO 제소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만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미통상 협상이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국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관세 폭탄 예외를 철강 관세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네, 정책의장님 말씀. 네, 지금 GM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도 되기 전에 군산 공장 철수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정부의 5천억 원 지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세금 감면 혜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50만 대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임금 삭감과 해고 정당화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GM 외국인 임원들이 최근 4년간 회사가 3조 원의 적자를 볼 때도 250억 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받아갔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GM이 한국 GM에 철저히 비용을 전가하면서도 본사 출신 임원들에게 혜택을 특별히 주면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GM은 회사 적자가 커질수록 임원들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을 줬다고 합니다. 외국 임원들이 한국 GM을 잘 죽이면 죽일수록 스톡옵션을 더 보장해 줬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을 인질로 세금을 내놓으라고 장관, 국회의원 만나면서 협박하는 이 GM을 제대로 감시도 못하는 정부 기관들. 도대체 얼마나 대한민국을 함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당론 1호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5당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가서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또한 한간에는 본사 파견 임원들이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원인 규명도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본사의 메리 바락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설픈 안 가지고 와서 얼렁뚱땅 짬짬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쇼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합당하기 전에 바른정당에서는 민생특위 차원에서 가맹점, 가맹거래 갑질, 근절 특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사례를 신고받는 신고센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롯데 피해자 연합회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기업 갑질 문화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고사위기에 몰렸다고 주장을 하는 납품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가난, RPC, 아하 엠텍, 성선 청과 등 이분들은 롯데 갑질로 인해서 부당한 하도급 사건에 의해 공정위에도 조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 권한 남용은 범죄라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갑질 사례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당내에 설치해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근절해 나가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5일 새롭게 합의된 남녀 배구 셀러리캡 규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이 성차별적 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자 선수만 1인 연봉 최고액이 셀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연경은 여자 배구 셀러리캡, 남자 배구 셀러리캡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 리그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차별적 규정이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와 한국 여자 농구에 규정되어 있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셀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여자 농구의 경우 FA 규정 4조 5항에 따라서 소속팀에서 상한선 최고 연봉을 제시할 경우 선수의 FA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 타팀으로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소위 노예 계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프트 셀러리 캡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금력이 월등한 구단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서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팀 간의 지출 규모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리그의 경기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셀러리 캡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해외 리그와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소프트 셀러리 캡의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재 지방선거기획단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한 검진 사태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적 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24명이 이 직위를 상실했고 지금 8명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일부 무소속 자치단체장을 빼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이 보수의 탈을 쓴 자유한국당 중심의 부패 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위선 세력에 대한 청산이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오는 3월 15일 지방선거 D-90일을 기해서 6.13 지방선거일을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의 유형을 보면 대표적으로 성폭력, 인사비리, 자금수수, 뇌물, 이권개입, 공사 발주비리 등입니다. 우리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울러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직 후보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또는 성폭력,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의 당해 선거구에 한해 당선 무효자 또는 공직 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도록 입법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선거 보전 비용 환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공직법 제265조 2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받은 선거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반환해야 할 대상자들 중에서 71명은 62억 원을 전혀 지금 반환하지 않고 있고 또 101명은 208억 원의 이 반환 비용 중 분할 납부로 조금씩 납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성폭력,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중간에 공직을 상실한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선거 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선거뿐만이 아니라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비용을 선납부하고 그 당사자들에게 후 청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당론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